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비 오는데 또 현장 참석까지. 네. 자, 물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저는 마스크를 벗었습니다만 여러분 마스크를 잘 쓰고 있고 동강생이야 뭐 코로나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죠. 네. 자, 오늘은 팩트 경찰학 특강에서 뭘 할 거냐면 오늘의 특강 주제는 이 경찰학 전체 중에서 15%. 그러니까 오늘 특강 들으면 여러분은 두 문제는 반드시 맞춥니다. 대박이죠. 그렇죠. 아니, 생각해봐. 하루 특강 듣고 두 문제 맞추고, 야, 요거 한 20번만 하면은 100점 나오겠죠. 고개를 끄덕이는군요. 예, 그게 단순 계산입니다. 알겠죠? 현실은 그렇지 않겠지만. 자, 이제 저와 함께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특강을 들어볼 텐데, 강의를 오면서 어떤 학생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 왜 특강을 하시냐고, 왜 수업을 하시냐고, 경찰학 왜 하냐고, 왜 하냐고요? 여러분을 합격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전 반대로 오늘 비 오는데 현장에 오신 여러분은 왜 오셨죠? 합격하려고 왔죠. 네, 저는 여러분을 합격시킬 거고 여러분 합격하려고 왔고, 그럼 결론 났죠? 합격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합격하기 위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경찰학이라는 과목이 도대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원래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셨을 텐데 그 방향과 해결책에 대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유튜브라든가 제 요 팩트 경찰학 카페에다가 간략하게 올려뒀는데 요 카페와 유튜브에 올려뒀지만 이걸로는 항상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진짜 본격적인 것은 이제부터 내용 안에서 하나씩 잡아가면서 알려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고민하는 것, 제발 고민하실 때 이러한 과목에 대한 고민, 인생 고민은 묻지 마시고, 알겠죠? 과목에 대한 고민, 연애 상담은 10%만 해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해결 못합니다. 과목에 대한 고민은 제일 좋은 것은 친구, 합격생, 네이버에 절대 묻지 마세요. 왜냐면 그건 그들의 이야기예요. 알겠죠?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이야기를 듣고 솔깃해가지고 팔랑귀를 하면서 이러면 되나? 이러면 되나?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에너지와 시간을 낭비해버리면 정말 내년은 힘들어집니다. 그러니 전문가인 저에게 묻고 바로 그 길을 해결해 드릴 테니까 이 과목은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해결해 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카페와 유튜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그리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이 경찰학은 기본적으로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은 얘는 여러분 수험 과목에 있어 접근하지 못했던 이 학문화되어 있는 과목이에요. 이 학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수험에서는 굉장히 무서운 과목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넓히고자 마음먹으면 확 넓혀버리는 거고 줄이고자 하면 줄일 수 있는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그 영역에 이제 첫 가늠자가 세 과목 체제로 변경된 지금 이 패턴에서 들어올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중에서 여러분이 가끔씩 보면은 이건 별로 안 나오니까 약간 소홀히 하거나 아니면 그냥 잘 이해가 안 되니까 몰라 그냥 외워버리자, 대충 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넘기는 파트 중에 하나가 바로 경찰에 들어오는 이 조직 관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조직 관리를 짧게 특강을 하면서 문제에서 어떻게 해결되고 있고 어떻게 풀려가는지를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한번 볼 테니까 이 특강을 잘 활용하셔서 이런 것들이 진짜 경찰학이구나 알고 가시면 됩니다. 자, 이 자료들은 온라인에 올려드렸고 이 교재, 제 교재에 있는 부분을 발췌해 가지고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이 교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표지 디자인은 제가 했습니다. 알겠죠? 저는 제 교재와 표지를 전부 다 제가 직접 합니다. 자, 그래서 관역처럼 여러분이 딱 100점을 맞추시기를 바라면서, 그러면 오늘 이 조직관리 부분을 본격적으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죠. 가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료들 온라인 계신 분들은 자료를 첨부했으니까 참고하시고, 전자칠판보다 오히려 이런 칠판을 사용해서 좀 더 하는 것이 원활하니까 진행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교재, 제 교재 갖고 계시면 92페이지가 될 거고 여러분이 갖고 오신 자료면 그냥 자료만 보셔도 됩니다. 사실은 페이퍼보다 중요한 건 접니다. 여러분 수업에는 저랑 아이 컨택 하면서 내용이 전달되는 거지 글자 열심히 본다고 내용을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프리한 마음으로 펜 안 잡아도 되니까 긴장 푸시고 그냥 수업 시간에 칠판 보시면서 저 인간이 뭐라고 짓거리는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자, 그럼 우리가 경찰이라는 부분에서 이 조직 부분을 한번 볼 텐데 그것도 조직에서 실무보다는 이론적인 부분을 시험을 냅니다. 당연히 이론이 나오겠죠. 여러분 실무에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시험을 내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이론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조직이 뭐냐라고 한다면 조직에 들어가 보십시오.
조직 출신이신가요? 조폭이신가요? 아니군요. 네, 알겠습니다. 조직은 뭘 조직이냐면 조직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세 개가 꼭 있어야 돼요. 조직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째, 사람, 구성원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구조라는 게 필요합니다. 구조. 그리고 또 하나 환경이 필요합니다. 이게 진짜 조직의 핵심이에요. 이 세 가지 있으면 다 조직이 돼. 조직 이야기를 이론적으로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문을 할 때는 학문화되어 있는 과목을 할 때는 현실과는 조금 이론은 이론대로 보고 현실은 현실대로 좀 구별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몇 가지 경험을 가지고 이거 아니에요 이렇게 추론하거나 넘겨짚지 마세요. 출제원이 그렇게 내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출제원은 철저하게 이론적 베이스에서 내는 거지 현실이 이러니까 이렇겠지 아니요, 그건 가십입니다. 가십. 자, 그래서 이게 이론의 가장 핵심적인 건데 구성원은 쉽죠. 사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 같은 사람이니까 되는 거고 이게 뭐냐? 이게 여러분이 사실 제일 고민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험도 예를 냅니다. 알겠죠? 구조를 알아야 돼요. 구조. 구조라는 건 어떤 거냐면 구조라는 것은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정확하진 않지만은 대략적으로 한다면 구조는 전부 다 법, 규칙, 룰이 다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룰. 이게 구조예요, 구조. 자, 예를 들어 프라임에서 수업을 한다. 9시부터 시작합니다. 오후는 2시부터 시작합니다. 이게 구조예요. 알겠죠? 여기 기둥, 벽 이게 구조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건물이야. 어떻게 보면 환경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조직은 이렇게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틀을 잡는다면 요 삼각형 구조가 제가 주로 수업에서 사용하는 구조의 이미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쫙 들어가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름의 질서를 잡고 하나의 목표를 위해서 함께 역차차차 일을 하는데 왜 환경이 또 중요하냐면 예전과 달리 이런 환경 속에서 여러 가지 요소가 들어옵니다. 알겠죠? 그걸 또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이러한 체계적인 것이 전부 다 조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조직론은 정확하게는 행작에 있는 조직론을 경찰에서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경찰 조직, 경찰 구조론이라고 이름만 붙인 겁니다. 뿌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그 구조를 제대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죠. 그렇죠? 이러한 구조 체계다. 그래서 앞으로 이 다음 중 뭐 조직의 3요소가 아닌 것을 골라보세요. 이따위 문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구조를 파고 들어갈 텐데 이 구조가 나중에 변신을 합니다. 오늘 수업 끝나고 구조가 뭐니라고 물었을 때 제가 여러분이 한 단어로 뭐다라고 답할 수 있으면 굉장히 잘 수업을 들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조직이 뭔지, 구조가 뭔지, 구성원이 뭔지 환경 빼고 이런 걸 고민했던 대표적 사람은 누굴까요? 단군 할아버지 하셨을까? 예, 하셨습니다. 그래서 단군 할아버지도 오늘처럼 비 오는 날 그래 비는 풍백운사 네가 해라 라고 하고 맡겨놓은 거죠. 알겠죠? 어떻게 보면 인간들이 모여가지고 구조를 짜고 한 것은 그냥 아마 인간이 태어나면서도 계속 해왔을 거예요. 그럼 좀 더 고민해 볼 것은 그럼 왜 그런 구조를 짤까? 이유가 뭘까? 왜 짰을까? 짜는 이유는 더 잘하려고. 우리가 일을 더 잘한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능률 효율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다시 조직의 목적은 이거예요. 능률 혹은 효율, 효과. 자, 요 개념도 조금 다르지만 일단 같다로 보셔도 별 지장 없습니다. 알죠? 능률적이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일을 잘하기 위해서. 알았죠? 그래서 구조를 짜는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하면서 체계화를 했던 가장 대표적인 서양 인물이 누구냐면 이 막스 웨버라는 사회학의 거의 아버지급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아버지라고 불려집니다. 알겠죠? 막스 웨버예요. 이 인물은 알아두셔도 됩니다. 알겠죠? 오늘 가서 동생들한테 너 막스 웨버 알아? 이러면서 자랑하셔도 됩니다. 알겠죠? 자, 이 아저씨가 뭘 생각하냐면 보세요. 이 아저씨가 처음 한 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누차 사람들 다 고민해 왔던 거야. 진짜 단군 할아버지가 있었다면 그 할아버지도 고민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웨버 아저씨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구조를 짜는데 이렇게 하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학문적으로 정립한 겁니다. 알았죠? 그래서 그 기원이 뭐냐면 사실은 군대 조직입니다. 로마 군대, 막스 웨버보다 로마가 훨씬 더 앞에 있었는데 로마 군대는 그냥 움직였을까? 아니죠. 로마 군대 누가 있어? 장군이 나와서 공격하라 하면 밑에서 병사들이 이야 하고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해왔잖아.
그러니까 군대 조직의 이미지를 딱 끌어들여 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 사람이 살던 시대가 이제 프로이센 공화국인데 프로이센의 그런 군대 조직을 기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 조직이 참 좋지 않을까? 이걸 가지고 경찰을 운영하든 공무원을 운영하든 회사를 운영하든 하면 좋을 걸 이런 고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스 웨버의 이 모형을 우리가 보통 이념형 모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념형. 이념형이라는 것은 지금 현존하진 않지만 이게 좀 더 바람직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 학문이니까 이 천재 막스 웨버가 세 가지로 이렇게 체계를 잡아서 구조를 짜는 것을 고민을 했었는데 그 고민의 근거는 그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대량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뭐가 나타나냐면 싸웁니다. 여러분 안 싸울 것 같죠? 싸웁니다. 알겠죠? 그걸 방지하고 잘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명령을 하고 누군가는 명령을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짝 틀을 한번 잡아보자 라고 해서 그 명령의 근원을 우리가 권위라고 불러주는데 이건 시험 안 나오지만 들어가 놓으세요. 그래서 권위를 세 가지로 분류해가지고 원래 태어났더니만 난 양반이고 여러분은 종이야. 어때? 마당을 쓸거라. 쓸어야죠. 왜? 난 양반이고 넌 종이니까. 알겠죠? 그리고 신분제적 질서에 의해서 권위를 잡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너보다 힘이 세. 알겠죠? 내가 키가 2m입니다. 보이죠? 나 2m야. 넌 키가 1m야. 내 말을 들을까 안 들을까? 들을 수밖에 없겠죠? 아이씨 이러면 위압감에서 들을 거 아니야. 이게 바로 뭐냐면 카리스마 조건입니다. 사실. 알겠죠? 그래서 보면 영웅전기 보면 유명한 장군들 어때? 거의 다 뭐 소설 같죠. 키가 구척장신에다가 황후 뭐 칼을 휘두르면 뭐 얼마만한 수많은 병사들이 나가 떨어지고 뻥이지 사실. 알겠죠?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해서 부풀려 놓은 거죠. 이게 바로 뭐냐? 카리스마 조건이라는 겁니다. 알았죠? 카리스마. 앞에 신분관계의 전통 조건이.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거 말고 법에서 넌 아예 명령을 해라. 너는 명령을 받아라.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어떨까? 이렇게 고민했던 게 바로 뭐냐면 법적인 걸 우리가 합리적 혹은 합법적 권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중에 생각해봐. 웨버가 바보가 아닌데 이 중에 뭐가 제일 좋은 권위라고 생각했을까? 얘입니다. 얘. 알겠죠? 그래서 웨버가 이상형의 이념형의 권위하면 바로 합법적 합리적으로 조직을 짜는 걸 말했구나. 요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요렇게 잡아가지고 도대체 이런 조직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그 특징들 몇 가지를 잡아낸 게 이게 여러분이 보는 관료제 내지는 조직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시험에 예를 냅니다. 알겠죠? 이런 거 낸다? 앞으로 만약에 경찰에게 정말 영역이 확 넓어져서 낸다면 이런 거 내면 이제 완전 다 틀리겠죠. 단 여러분만 맞추고. 알겠죠? 이 수업들은 여러분만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이 어려워진다고 해서 무한대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나올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 나올 것들을 여러분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문제에서 맞추면 끝. 알겠죠? 그걸 하셔야 되는 건데 이거 나올까 저거 나올까 저거 이렇게 해서 막 고민하면서 넓혀버리면 결국은 자포자기하게 되는 거죠. 그 길을 가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과목은. 알았죠? 자, 그래서 이런 합법적 합리적 권위다. 그 인간은 막스 웨버가 이야기하더라. 그건 그냥 이념형이더라. 그러면 도대체 이런 합법적 합리적인 이런 권위에는 도대체 무슨 특징을 갖고 있을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나머지 잡다한 것들은 나중에 합격하시고 소주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해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합리적 합법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이러한 이념형에서 갖고 있는 기본적인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특징의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계층제적 구조를 입니다. 계층제. 계층. 계층이 뭐냐면 여러분 계층이라면 계층이 뭐예요? 계층. 뭐 계단에 층이 있는 게 계층인가? 네. 비슷합니다만 여러분 계층이 나오면 계층에서 꼭 기억해야 될 건 딴 말 다 몰라도 되는데 계층은 항상 계층은 수직적 질서예요. 계층은 수직이에요. 알겠죠? 계층은 수직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계층은 수직이에요. 수직이란 말을 다른 말로 했을 때 상하라고 해도 될까 안 될까? 설마 이거 아니에요 하는 사람 나가. 수직이나 상하나 뭐가 달라? 같죠? 그렇죠? 계층은 수직이고 상하입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한자로 뭐라고 부르냐면 위아래 EXD 말고 알겠죠?
위계 질서라고 불러줍니다. 즉 위계 질서적이다, 상하 간의 질서다, 수직적이다, 다 계층입니다. 이게 계층이에요. 자, 그럼 제가 구조는 뭐다? 법이라고 했고 조직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만드는데 어떻게 짜여져 있냐면, 자, 우리 경찰 조직을 기준한다면 이거죠. 여기 예를 들어 경찰청장님 계실 거고, 여러분 학교에 가면 뭐 순경인 여러분이 여기 계시겠죠. 경찰청장과 순경인 여러분이 동급일까? 동급일까? 그래, 합격하자마자 청장님과 대화에 와서 어이 친구 라는 순간 너는 끝난 거죠. 알겠죠? 다르죠? 바로 들어가더라도 여러분 바로 위에 있는 뭐 경사라든가 경위라든가 경감, 여러분과는 다르죠? 레벨이 다르죠? 레벨이. 알겠죠? 뭐라고? 위계적인 계층제 질서입니다. 알겠죠? 왜 이랬을까? 왜 위계적 질서를 잡았죠? 이거 뭐예요? 싸우지 않도록 하려고. 알겠죠? 그 말은 위계적 질서를 잡아놓기 때문에 그 위계 질서 속에서 이제부터 나는 명령하고 너는 명령을 따르라 이겁니다. 이게 경찰이에요. 함께 논의해가지고 회사처럼 우리 함께 아이디어를 맞춰가지고 해보자? 아니요, 그런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위계적인 계층제적 질서 속에서 수직적인 질서를 잡았다라는 게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특징입니다. 그럼 봐, 상상을 해봐. 이제 위계적 질서에서 이렇게 질서를 잡고 나면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는 한두 명이 일하는 곳이 아니에요. 경찰이 13만 명입니다. 엄청나죠? 경찰을 좋아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군대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한 집단이 사실은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강력함을 어떻게 제어할 것인가 또 고민도 되겠지만, 자, 그러면 이러한 구조 속에 있는 경찰을 이제 이 계층만 만든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느냐? 수많은 13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너는 이걸 하고 너는 요걸 하고 요걸 하고 요걸 하고 이렇게 해서 일들을 분리시켜 줍니다. 그게 바로 뭐냐? 분업입니다. 분업 쪼개는 거예요. 쪼개는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죠? 서울경찰청 청장이 다 하는 거 아닙니다. 쪼개놨죠. 생활안전부터 시작해서 경비라든가 101 경비도 따로 두고 그리고 교통도 따로 두고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야만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분업화 시킵니다. 분업화. 알겠죠? 이걸 다른 말로 전문화 시킨다라고 해도 됩니다. 전문화. 넌 이것만 해라. 이게 바로 전문화예요. 전문화 시키고 분업화 시키고 수직적으로. 그러면 수직적으로 쪼개고 수평적으로 쪼개고 쪼개가지고 이제 이런 모습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여기 잡으면 이렇게 아이디어하게 이념적으로 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비정의성이라는 요 개념을 씁니다. 정의가 아니다가 아니에요. 알겠죠? 비정의성. 이제 이거 영어로 한다면 impersonality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요 정의가 뭐냐면 justice가 아니고 정의라는 게 감정과 의리야. 의리. 연예인 중에 의리라고 위치하는 사람 있죠. 김보성 아저씨. 나쁜 아저씨입니다. 알겠죠? 조직에서. 왜? 조직은 의리와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뭐? impersonality로 해서 마치 사람인데 사람이 아니고 기계인 것처럼 움직이라는 거죠. 왜? 그래야만 조직은 안정화되는 거야. 오늘 비가 오네? 아, 기분 나빠. 라고 하는데 민원이 온 거야. 저리 가! 막 짜증내는 거야. 날씨가 맑아? 너무 좋아. 서서. 이렇게 일을 한다, 안 한다? 아니에요. 알겠죠? 규정된 그대로 날씨가 좋든 나쁘든 개인적으로 슬프든 기쁘든 간에 똑같이 규칙적으로 짝짝짝 일하는 거야. 그래서 요 비정의성의 impersonality라는 말은 결국 뭐냐? 공정하게 일을 하라 이겁니다. 공정하게. 알겠죠? 친구니까 봐주고 왼수니까 괴롭히고 아니에요.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비정의성의 이러한 impersonality. 그럼 이렇게 하려면 비정의적 관점에서 이렇게 일을 하려면 뭐가 또 주어져야 되면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뭘로 할까? 이럴 경우에는 A라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고 B라는 케이스가 발생하면 이렇게 하라라고 규칙을 딱 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라고? 법입니다. 법. 법은 뭘로 정할까? 페이퍼에 남겨야지. 알겠죠? 문서가 발달합니다. 문서주의. 이렇게 해가지고 페이퍼가 좋다가 아니라 이렇게 문서와 비정의성에 의해서 하게 되면 이게 바로 뭐다? 법이 되는 거고 법률에 의해서 지켜서 그대로 일을 하라는 게 원래 조직의 아이디어란 기본적 생각입니다. 이 전시대는 여러분 이 전시대 외부가 할 때 이 전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왕이 뭐 루이 14세 16세 마음대로 하던 시대입니다. 눈빛이 살아있고 네 눈을 파라 파내버리는 겁니다. 왜?
가능하죠. 왕이니까. 지금 만약 제가 와서 천장에 계신 여러분 보고 눈빛이 예쁜데 너 눈 나에게 줘 하면 어때? 끝났죠. 안 되죠. 알겠죠? 이 전시대는 왕이라는 사람이 지 멋대로 하던 시대입니다. 그 지 멋대로 하는 게 여러분이 상상하는 이상입니다. 그걸 이제부터 뭐다? 그렇게 하지 말고 시민의 권리도 지켜주고, 여러분 헌법 배우죠, 헌법. 시민의 권리도 지켜주고, 그걸 마음대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법으로 딱 정해가지고 요대로 딱딱딱 해 갑시다 라고 거대한 합의를 해놓은 겁니다. 그게 바로 사회계약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 관료제는 그걸 실현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계층을 잡고 일을 나누고, 그리고 임퍼스널티 해가지고 정확하게 문서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있고, 그럼 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딱 전담해가지고 끝까지 책임지고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 예전에는 사실 뭐 잠시 밥 갈다가 와가지고 잠시 일하다가 갔다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었지만, 이제는 뭐다? 국가가 월급 거기다 급여를 딱 줄 테니까 넌 이것만 해 라고 해서 전문 직업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공무원 개념이 탄생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전문화 시켜가면서 전문 직업화 시켜서 신분을 보장해 줍니다. 이게 사실 공무원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구조 속에서 탄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 특징 속에서 이제부터 관료제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이것은 바로 웨버적인 이념형 관료제라는 모습 속에서 조직 구조의 가장 기본적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 2022년에 지금의 대한민국 경찰 이거 해야 해? 해야 해. 자, 경찰 들어갔더니만 순경부터 총경, 치안정감까지 어때? 수직이야, 수평이야? 수직적이죠? 살아있네. 그럼 일 혼자 다 합니까? 아니죠. 혼자 다 하면 여러분 끝난 거예요. 왜? 매년 한 명만 뽑으면 되잖아. 아니죠. 수천 명 뽑죠. 분업화 시켜 놓고 있습니다. 가보면 여러분 합격하면 여러분 동기끼리 같은 부서에 일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절대 없습니다. 반드시 떨어집니다. 알겠죠? 그만큼 많은 일들이 쪼개져 있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 여러분 마음대로 일합니까? 아니죠. 오늘 기분 좋은데 한강 불꽃에 맞춰서 나도 한번 권총을 한번 발사해 볼까? 돼, 안 돼? 안 되죠. 총 같은 위험 무기 장구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규칙을 정해놓는 겁니다. 알았죠? 정확하게 감정대로 하지 않고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면서 페이퍼에 가지고 문서로 또 법으로서 정확하게 틀을 잡고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출근하고 내일은 알바 뛰는 게 아니라 계속 출근하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국가도 보장해주고, 그래서 뭘 한다? 전문 직업화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관료의 특징입니다. 아셨죠? 이러한 특징 속에서 이제 조직이 딴 하고 짜여져 간다는 겁니다. 되시겠나요? 네. 자, 이러한 특징들 교재로 한번 정리를 해놓으세요. 자, 보십시오. 자료 한번 보세요. 자료. 자, 90페이지. 제 교재를 갖고 계시면 92페이지를 보시면 되고, 없으신 분들은 그 페이퍼 참고 자료를 보십시오. 동강생도 참고 자료를 보시고, 없으면 제 카페, 네이버 카페 팩트경찰학에 올려둘 테니까 다운받아서 보시고, 자, 그래서 90페이지 보시면 관료제란, 그래서 의미만 보십시오. 관료에 의해서 통치 의미로서, 아, 그렇구나, 패스입니다. 자, 그래서 중요한 건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구조적 특징을 의미한다. 이 구조라는 개념을 딱 잡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은 외부에 이념형 관료제 해서 자료를 넣어드렸는데, 그 자료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네. 합법적, 합리적 권위에 의한 관료제, 이 녀석만 보면 됩니다. 알겠죠? 다른 것들은 뭐다? 나중에 라면 드실 때 보시면 됩니다. 네. 아, 그래서 이런 거구나. 자, 그렇다면 이 근대 관료의 특징. 자, 그래서 갈로 2번에 근대 관료제의 특징이 나오죠. 요건 별표를 하고 이제 하나씩 개념을 확인해 두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엄격한 수직적 계층적 구조. 이건 사실 제가 중요 똑같은 말을 반복해 놓은 거야. 계층만 알면 돼. 계층은 수직, 수평, 수직. 알겠죠? 그럼 그 계층이 엄격해? 엄격하지. 당연히 엄격하죠. 레벨이 얼마나 엄격한데? 여러분 승진이라는 개념에 가면 진짜 엄격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엄격이란 말 안 넣어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층, 수직 요렇게 딱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억 보세요. 수직적 계층적 권위 구조로 상명하복의 질서 정연하다. 상명하복이 무슨 말이죠? 상관은 명령하고 부하는 복종하라 이겁니다. 그럼 자, 여기서 하나 더 힌트. 이 계층의 상명하복은 흐르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흘러, 밑에서 위로 흘러. 위에서 아래로. 이것도 알아두세요. 아주 중요한 흐름이야. 알겠죠? 기본적으로 계층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지 밑에서 올라가는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수직하면 수직에는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다 포함돼. 엘리베이터처럼. 하지만 여기서는 조직에서는 위에서 아래로 알겠죠? 위에서 아래로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게 되는 구조 속에서 발달하게 되는데, 니은 보시면 엄격한 계층제 확립과 실적 중심의 인사, 실적이 뭔지는 나중에 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이겁니다. 인간의 능력상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중요해요. 여러분, 차이는 수직에서 발생할까 수평에서 발생할까? 수직이죠. 알겠죠? 그래서 치안 정감과 순경은 같다 다르다? 달라요. 이게 조직이야. 알겠죠? 순경이나 경위나 경정이나 똑같다? 이거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다릅니다. 알았죠? 네, 아마 이 미은 같은 걸로 모의고사 내면 이 수업 안 듣는 학생들 다 틀릴 거야. 이게 이제 앞으로 경찰학이 심화되어 갈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들입니다. 알았죠? 알아두시고, 자, 이번에 분업화 시키죠. 분업 전문화 똑같습니다. 쪼갠다고. 알겠죠?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기억에 기술적 능력에 근거해서 조직 내 역할 분담과 분업 체계를 형성하는구나. 아, 쪼갰구나. 됐습니다. 3번 문서화입니다. 문서화. 알겠죠? 종이가 좋아서가 아니야. 왜? 말로 하면 잊어버리잖아. 알겠죠? 그래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한다? 문서로, 페이퍼로 근거를 남기는 겁니다. 페이퍼. 자, 그래서 기억에 모든 직위의 권한과 임무는 자, 문서화된 규칙으로서 규정하고 관료의 임무 수행은 규칙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이 규칙이란 말을 행정법적 개념으로 가더라도 그냥 머릿속에 아, 이 법이다. 법으로서 딱 정해서 문서로 남겨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니은처럼 이런 규칙에 의한 규제는 조직에서 뭐 안정성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규칙이 정해져 있으니까 사람이 오고 가든 신입이 오든 퇴직을 하든 항상 그 조직은 그 규칙 그대로 운영하는 겁니다. 이게 안정성이에요. 아셨죠? 자, 그러면 너네 오셔가지고 바로 4번 같은 말인데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주는 거죠. 이거는 너의 일, 이거는 너의 일, 이거는 A에, B에, C에, D에 이 일 딱 구별을 해줍니다. 명확해질 수밖에 없겠죠. 네, 흐지부지 대충 하자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책임을 분명히 해주고 이 법규와 직위와 권한과 명확히 하고 책임을 분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학교 가시면은 제복을 입죠. 제복이 뭘까? 그냥 여러분 잘났으니까 합격 축하하려고 옷을 줄까? 제복이 뭐냐면 민간인과 구별하기 위한 책임의 명확하야 사실은. 알겠죠? 그리고 뭐 가슴에다 명찰도 달죠. 뭘까? 이름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이것도 책임을 명확히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관공서라든가 경찰에 예를 들어 민원을 하거나 뭐 볼 일 있을 때 전 그냥 전화 안 겁니다. 딱 걸었을 때 누가 전화를 받죠. 그럼 뭐 예를 들어 뭐 전화를 받았다. 홍길동 순경이라면 홍길동 순경을 딱 타겟해버립니다. 그럼 조직은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그냥 나 이름 내 거다 아니라 이건 조직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책임이라는 부분에서. 알겠죠? 나중에 한 번 더 보실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5번에 이야기될 비정의성, 그러니까 개인의 감정의 정서에 의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억 보시면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공식적 문서 위주로 공평무사한 업무 처리, 그러니까 공정한 업무 처리를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지 멋대로 하면 사람 누구나 감정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보다는 안정적이면서 규칙적으로 일을 수행하도록 하자라는 의도를 갖습니다. 그리고 6번에 관료를 전임화한다. 즉 전문 직업화 시켜버립니다. 옆에다 적어두세요. 전임화라고 해도 되고 전문 직업화라고 해도 됩니다. 같은 말입니다. 전문 직업화나 전임화나 같은 의미를 갖고 갑니다. 자, 그리고 7번 보시면 이제 그래서 관료제는 아주 오랫동안 환경이 바뀌더라도 계속 유지해 갈 것이고 능력의 안조정과 조직의 안정성까지 달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게 관료제라는 조직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관료제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를 봤는데 그런데 이 특징에서 끝나면 안 되고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그 단점까지 정리를 할 겁니다. 자, 잠깐 쉬었다 다시 들어가죠.